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유시민 작가의 표현의 기술입니다. 다른 책과 달리 재밌는 만화가 삽입되어 있는 그런 책이네요. 표현의 기술은 자유롭고 자신있게 내면을 표현하려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며 누구는 글로 누군가는 만화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함께 작업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왜 쓰는가 1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글 쓰는 사람입니다. 글 쓰는 사람으로서 제가 왜 무엇을 위해 글을 쓰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다른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글로 제 자신을 표현하지요. 하지만 나를 표현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제 글쓰기의 목적은 언제나 여론 형성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남들이 이해하고 공감해 주기를,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무엇인가 옳은 일을 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썼다는 뜻입니다. 저와 글을 쓰는 목적이 비슷한, 하지만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한 글을 쓴 작가 조지 오웰이 있습니다. 그는 나는 왜 쓰는가라는 책에서 글 쓰는 이유를 4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욕망입니다. 과학자나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작가도 똑똑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둘째는 의미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학적 열정입니다. 자신이 보고 느낀 세상의 아름다움을 글로 표현하고 싶어하며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험을 글에 담아 타인과 나누려고 한다는 것이죠. 셋째는 역사에 무엇인가 남기려는 충동입니다. 자기가 발견한 사실과 진실을 기록해 후세에 남기려고 하는 욕구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과 관계가 있습니다. 넷째는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여기서 정치적인 목적이란 세상을 더 좋게 바꾸는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입니다. 넷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글의 밀도와 깊이는 차이가 크지만 정치적 목적이 가장 강력한 동기라는 점에서 제 글쓰기는 오웰의 글쓰기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왠지 뿌듯하네요. 이런 감정을 팬심이라고 한다죠. 저도 유시민 작가에게 이런 팬심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작가 오웰의 팬입니다. 그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세상을 더 좋게 바꾸는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려고 글쓰기를 시작했고 지금도 그런 목적으로 글을 씁니다. 오로지 자기를 표현하려고 글을 쓰는 사람한테 글쓰기는 예술 행위입니다. 반면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한 글쓰기는 예술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의사소통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의사소통의 도구라고 해서 예술성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쓰는 글도 아름답게 쓰면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고 더 깊게 공감해 줍니다. 그래서 조지 오웰이 정치적 글쓰기를 예술로 만들려고 애썼던 것이죠. 누가 감히 동물농장과 1984를 가리켜 예술작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을 왜 쓰는지 대답이 되었나요? 혹시 무언가 빠뜨린 것 같지는 않습니까? 저는 하나 빠뜨렸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들이 입에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 바로 돈벌이에 관한 겁니다. 나는 돈을 벌려고 글을 쓴다. 이렇게 내놓고 말하는 작가를 만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작가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작가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글을 써서 돈을 버는 것을 자연스럽고 떳떳한 일로 여깁니다. 작가라고 뭐 특별한 사람인가요? 어떤 직업을 가졌든 자기 노력으로 쌀떡을 채우는 것은 당당하게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자유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글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경제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면 비굴해지거든요. 쌀떡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의 심기를 살피고 그렇게 해서 마음 내키지 않는 글을 써야 한다면 작가로 살아간다는 것이 서글퍼질 겁니다. 저는 오로지 정치적 목적 때문에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22살 때였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정치적 목적 없이 쓴 책은 단 한 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와 정치인을 특별하게 불신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정치와 글쓰기는 분리해야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쓴 글은 가치가 적다고 믿는 사람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와 예술은 서로 배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원합니다.
적어도 글쓰기에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작가는 세상사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 사실의 근거를 두고 진리와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쓴 글이라야 많은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작가 오웰의 소망은 정치적 글쓰기를 예술로 만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같은 소망을 가졌지만 아직 오웰만큼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을 아주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훌륭한 생각과 감정을 아름답게 표현한 글은 저절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정치적 목적을 잘 이루려면 아름답게 글을 써야 합니다. 저는 그 둘을 굳이 나누려는 태도 자체가 특정한 정치적 편향의 표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쓸 때는 오로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고 실감나게 문자로 표현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닐까요? 2장, 제가 진보냐고요? 사람은 무엇을 글로 쓸까요? 왜 쓰는지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지만 무엇을 쓰는지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내면에 지닌 생각과 감정을 글로 씁니다. 그래서 결국 글에는 쓴 사람의 내면이 묻어납니다. 글을 보면 글쓴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과 감정이 그 사람을 이끄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글을 쓰면 제 모습이 더 잘 보입니다. 일부러 들여다보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글쓰기는 자기 성찰을 동반하는 것이죠. 글에 나타난 내 모습이 싫으면 마음이 들 때까지 반복해서 글을 고칩니다. 글만 고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고치는 작업이지요. 그런데 글 쓰는 사람은 관념에 속박당하기 쉽습니다. 권력과 돈만 속박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가 지닌 생각도 때로 속박이 됩니다. 살아가려면 세상을 이해해야 하고 세상을 이해하려면 생각의 틀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과 사회와 역사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생각의 틀을 뭐뭐주의 또는 이즘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즘으로 세상을 보시는지요? 국가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보수주의, 제국주의, 이슬람주의, 여성주의, 생태주의, 다윈주의, 인종주의, 무정부주의, 심지어 주체사상까지 말입니다. 어떤 이즘은 마음에 들었지만 어떤 이즘은 불편하군요. 끔찍하고 무서운 이즘도 있었습니다. 저는 자유주의, 다윈주의, 생태주의, 여성주의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즘으로 세상과 인간을 살피며 이해가 잘 되었고 이런 이즘의 바탕을 두고 인간관계를 맺고 의사결정을 하며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즘의 지배를 받고 싶진 않습니다. 세상에는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즘의 노예가 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주의자니까 모든 문제를 그런 주의자답게 그 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려 하며 심지어 남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할 거면 무슨 주의자라고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유주의나 사회자유주의는 저희 세계관과 살아가는 방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이즘의 주인이지 노예나 도군을 아닙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즘의 주인이 되는 것과 도구가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주의를 받아들여 사용하면서도 거기에 속박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찾은 방법은 직관을 믿는 겁니다. 어떤 주의의 원칙이나 교조보다 마음이 내는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요. 사람은 이념, 종교, 과학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시비와 선악과 미추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맹자와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이 도덕적, 미학적 직관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리적 추론 없이 곧바로 판단하는 능력을 직관이라고 하지요. 좋아, 멋져, 싫어, 찜찜해. 도덕적, 미학적 직관은 이런 느낌으로 자기의 존재를 알립니다. 저는 일단 느끼고 그 다음에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이유를 찾습니다. 인간은 측은지심 말고도 여러 직관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맹자는 이런 마음을 사단이라고 하면서 인의예지라는 문명의 규범이 모두 여기에서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문명의 규범이 도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원래 지니고 있는 도덕적 본능이 문명의 규범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철학자 칸트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두 가지 도덕법을 밝혔는데 다들 아시는 정언 명령 1번과 2번입니다. 1번, 스스로 재운 준칙에 따라 행동하되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하라. 2번, 자기 자신이든 타인이든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라.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자격을 얻는다는 주장입니다. 정언 명령은 이성을 사용하는 규칙입니다. 칸트는 이 규칙을 인식하는 것은 이성 그 자체의 기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별히 배우거나 경험하지 않아도 누구나 도덕법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맹자가 말한 것과 같은 이야기죠. 저절로 알게 된다는 것은 곧 타고난 본성이라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세상에는 시비와 선악과 미추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미학적 도덕적 직관 또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를 영구히 또는 한시적으로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될까요? 욕망과 감정과 충동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글 쓰는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 욕망만은 아닙니다. 훌륭한 이상을 추구하는 종교와 사상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념과 종교의 교조가 도덕적, 미학적 직관을 질식시키기도 하거든요. 중세 교회가 자행한 마녀 사냥과 십자군 전쟁, 유럽인들의 북아메리카 원주민 대학살,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스탈린의 독재와 대숙청, 크메르 루즈의 킬링필드, 북한의 우상 숭배와 3대 세습, 소위 이슬람 국가 IS의 민간인 참수와 같은 어리석음과 죄악의 배후에는 그것을 정당화한 지식인의 말과 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저는 어떤 주의가 아니라 옳은 것과 선한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직관의 힘에 의지합니다. 정해진 도그마보다 자기 자신의 눈과 생각, 마음과 감정을 믿는 게 현명합니다. 저는 글을 쓸 때 사실에 부합하는지, 문장이 정확한지, 논리의 결함이 없는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인지, 독자의 마음에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런 것만 살핍니다. 열심히 하면 정치적 글쓰기를 예술 근처까지라도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진보냐 보수냐, 내 이념을 어떻게 글쓰기에 반영할까? 창의적인 글을 쓰고 싶다면 이런 헛된 질문을 털어버리고 오로지 아름다운 것과 옳은 것만 생각하면서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씁니다. 제3장 악플을 어찌할꼬. 저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문제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물론 글쓰기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굳이 컴퓨터 자판을 두들겨 로그인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악플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내면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해야만 속이 후련해지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악플은 그 대상이 된 사람의 잘못이 아니며 그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악플을 쓴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남루하고 황폐한지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에요. 그러니 악플러와 싸우지 마십시오. 저는 완벽하고 치열한 무플로 대응합니다. 비판과 인신 공격의 경계선에 있는 댓글도 무시합니다. 뒷산 약수터의 못생긴 바위를 보듯 무심하게 지나치는 겁니다. 내 스스로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고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것이 없으면 그냥 무시합니다. 그런 댓글은 누군가 나에게 쏜 화살입니다. 그걸 쏘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있지 않으며 대부분 누군지도 모릅니다. 악플 때문에 화를 내거나 속상해하거나 우울해하는 것은 악플러가 쏜 화살을 주어서 스스로 자기 심장에 꽂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떤 말, 어떤 글, 어떤 행동으로도 둘 이상의 단독자가 서로를 완전하게 이해하면서 교감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알고 지내는 사람 10 가운데 단 하나라도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인생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타인에 대한 기대 수준을 바닥으로 내리는 것을 현명한 처세술로 여깁니다. 어마어마한 악플 세례를 받은 끝에 제가 발견한 정신승리법입니다. 물건은 주고받을 때 요리조리 살펴서 받는데 마음은 그냥 덥석 받고 맙니다. 마음도 살펴서 받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제4장 누가 내 말을 듣는단 말인가? 말이나 글로 남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정치적 글쓰기가 직업인 사람이지만 자신 있게 대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말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제 대답은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우리 뇌에 폐쇄적 자기 강화 메커니즘이 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것이 정말로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믿고 있는 것과 다른 사실, 다른 이론, 다른 해석은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나 글로 남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은 스스로 바꾸고 싶을 때만 생각을 바꿉니다. 말로든 글로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는 맙시다. 이성과 감정은 뒤섞여서 작동합니다. 취향을 가지고 논쟁하면 더 곤란합니다. 오로지 감정만 상할 뿐이지요. 무언가를 주장하고 싶다면 반드시 근거와 논리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주장만 하면 논쟁은 중단하는 게 현명합니다. 정치적 글쓰기는 사악함과 투쟁하는 일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극복하려는 일입니다. 사악함과 어리석음은 모두 인간의 본성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승산이 높은 것은 어리석음과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바꾸려면 우리 자신이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덜 어리석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글을 씁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덜 어리석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누군가가 있어서 내 글을 읽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말입니다. 제5장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셰익스피어 리어왕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름을 묻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철학적 자아의 특성이 무엇인지 묻는 겁니다. 인간 일반의 본성 위에 그 어떤 자기만의 것을 세웠는지 말하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말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지해야 해요. 자연과 인간을 바라보는 태도, 사회를 보는 관점,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 내게 중요한 욕망과 그것을 실현하려고 선택한 방법,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이 어떠하며 그게 남들과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합니다. 글 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대답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다운 글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가진 생각과 감정, 세계관과 인상과는 모두 내가 오감을 동원해서 스스로 경험하고 깨달은 것인가? 자문해보면 아니란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우리들의 각자의 정신세계에는 문명이 생긴 후 수천 년 동안 철학자와 과학자, 지식인들이 창조한 지식과 정보와 이론의 조각들이 무수히 박혀 있습니다.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이것을 문화유전자, 밈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들 각자가 찾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주관적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인문학의 중심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제대로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 물어야 하고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어떤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이 질문에 대답하는 글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래의 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려는지 말하는 글이죠.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조금은 비굴해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겐가 잘 보이고 싶어서 애쓰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행복한 일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건 역시 좋은 일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존엄을 잃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확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서로 잘 보여야 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그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누군가에게 자기를 제대로 소개하려고 애쓰는 모든 분들의 건투를 빌며 제6장 베스트셀러는 특별한 게 있다. 베스트셀러가 뭐냐고요? 여기서는 많은 사람이 읽는 글이란 뜻입니다. 돈을 내고 구입해서 읽는 책이든 온라인에서 거저 읽을 수 있는 글이든 많은 사람이 읽으면 베스트셀러라는 것이죠. 어떤 글은 수억 명이 읽습니다. 반면 어떤 글은 몇 사람의 눈길도 제대로 끌어보지 못한 채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베스트셀러 글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 걸까요? 베스트셀러 글을 쓰려면 무엇보다 먼저 문장을 쓰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겠죠? 문장 쓰는 기술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장이 전부인 건 아닙니다. 좋은 문장으로 표현한 생각과 감정이 훌륭해야 합니다. 이것이 베스트셀러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지 않으면 글을 잘 쓸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베스트셀러의 세 번째 요소는 감정이입입니다. 독자가 쉽게 이해하고 깊게 감정을 이입할 수 있도록 써야 한다는 것이죠. 다들 위대한 책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공감하기 어려운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칸트가 글을 이토록 어렵게 쓴 것은 오로지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데만 몰두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네 보통 사람은 이런 태도로 글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글로 타인의 공감을 일으키려면 쓰는 사람이 독자에게 감정을 이입해야 합니다. 이제 독자가 감정이입을 하기 좋게 글을 쓰는 능력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첫째, 텍스트 자체만 읽어도 뜻을 알 수 있도록 씁니다. 되도록 쉬운 어휘와 소박한 문장을 씁니다. 둘째, 텍스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필요한 콘텍스트를 텍스트 안에 심어둡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텍스트는 해석이 필요한 대상 또는 해석이 가능한 대상을 말합니다. 컨텍스트는 텍스트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환경, 배경, 조건, 사실, 관계, 맥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글은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문자 텍스트입니다. 그런데 독자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내가 쓴 텍스트를 나와 똑같이 해석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글에 담은 생각과 감정을 독자도 똑같이 읽어가도록 하려면 그에 필요한 콘텍스트를 함께 담아야 합니다. 이렇게 쓰면 밀리언셀러까지는 몰라도 커리어 밀리언셀러 작가는 될 수 있어요. 제7장 감정이입 어쩌란 말인가. 독자가 감정을 이입할 수 있도록 쓰려면 독자의 눈으로 자신이 쓴 글을 살펴야 한다. 앞에서 저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독자가 공감하는 글을 쓰고 싶으면 남이 쓴 글에 공감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남의 글에 감정이입하면서 독자의 감정이입을 유도하는 방법을 체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제가 퇴고를 할 때 쓰는 감을 얻기 위해 쓰는 방법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빠른 속도로 읽으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독과 속독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독서는 간접 경험이에요. 제대로 간접 경험을 하려면 글쓴이에게 최대한 감정을 이입한 상태로 글을 읽어야 합니다. 글쓴이가 전해주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독서의 맛이에요. 이 맛을 즐겨야 감정이입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책은 독자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말을 들려주고 볼 준비가 된 것만을 보여줍니다. 책을 읽다가 영화의 한 장면이나 어떤 화가의 그림이 떠오르면 그 문장에 밑줄을 긋고 책 여백에 연필로 메모를 합니다. 관련 정보를 검색하면서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서 더 편합니다. 이렇게 컨텍스트를 파악해 가면서 읽으면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텍스트를 독해할 수 있습니다. 독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글쓰기에 필요한 감정이입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독서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독서의 목적 또는 효용이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책은 간접 경험을 통해 무엇인가 배우고 깨닫고 느낄 목적으로만 읽는 게 아닙니다. 저는 외롭고 힘들고 슬플 때 그런 부정적 감정의 무게를 견디려고 책을 읽기도 합니다. 그때 다가온 책이 소설가 김현경의 에세이 좋은 이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느끼는 슬픔을 어떻게 대면해야 하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슬픔과 분노의 실체가 무엇인지 몰라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길었던 여름을 견뎠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저는 책을 읽지 않습니다. 기쁠 때는 다른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느라 아예 책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슬플 때, 분할 때, 억울할 때,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는 책을 펼칩니다. 그런 감정을 대면하는 방법,
그것과 공존하는 방법, 그 무게를 견디는 방법을 책에서 찾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무엇을 배우려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귀하게 다가오는 것은 배움보다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도 배우는 책 읽기를 넘어 느끼는 책 읽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바로 김연경의 에세이 좋은 이별을 빌려다 놓았습니다. 유시민님을 위로했다는 그 책이 참으로 귀하고 고맙게 느껴져서요. 물론 저의 팬심입니다. 제 8장 뭐가 표절이라는 거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 중에서 어디까지가 온전히 내 것이고 어디서부터 남한테서 가져왔는지 가려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그렇다면 글도 마찬가지겠죠. 글도 내 것과 남의 것이 뒤섞여 들러붙어 있어서 어떤 글도 온전히 나 혼자 썼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과 정보 중에 스스로 만든 게 얼마나 되나 생각해 봤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거의 없더군요. 지식과 정보만 그런 게 아닙니다. 글 쓰는데 동원하는 어휘도 누가 만들었는지 알 도리가 없고 즐겨 쓰는 표현과 문장도 사실은 다 어느 책에선가 본 것이에요. 지식은 더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은 거의 다 어디선가 배운 것이지요. 책에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글을 독해해서 핵심을 발췌 요약하는 작업입니다. 공부와 글쓰기 훈련의 기본이 텍스트 발췌 요약인데 표절의 위험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지요. 텍스트 발췌 요약은 글쓰기의 첫 걸음입니다. 요약을 하려면 먼저 발췌를 해야 합니다. 발췌는 텍스트에서 중요한 부분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요약은 그것을 원래 텍스트와는 다른 언어로 압축하는 작업이고요. 발췌 요약을 멋지게 하려면 텍스트만 볼 게 아니라 콘텍스트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어떤 대목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텍스트 해석에 달려있고 텍스트 해석은 어떤 콘텍스트에 비추어 보느냐에 따라 결정되니까요. 즉 해석이 달라지면 발췌 요약도 달라지기 때문에 텍스트 발췌 요약은 컨텍스트를 얼마나 깊고 정확하고 풍부하게 파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텍스트를 발췌 요약할 때는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고 상상하면서 작업하면 좋습니다. 그거 어떤 책이야? 무슨 글이야? 주장하는 바가 뭔데? 그런 질문을 한 사람한테 자신이 읽은 텍스트를 쉽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하면서 쓰는 겁니다. 자, 이제 표절이라는 원래 주제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표절을 도둑질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엄정하게 말하면 도둑질은 아니에요. 글은 원래 있던 책에 그대로 있어요. 표절은 독자의 믿음을 배반하고 작가의 평판을 해치는 속임수일 뿐입니다. 그래서 표절하는 사람한테는 달리 해줄 말이 없습니다. 한마디면 충분해요. 글 쓸 때 속이면 안 됩니다. 표절 위험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용 표시를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원 저자에게 이런 좋은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시고 활용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고요. 둘째는 독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이 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독자를 안내하는 것이죠. 일부러 독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다면 표절 시비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셔도 괜찮습니다. 인용이 많다고 해서 글의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정보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면 글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높아질 수 있습니다. 표절은 허세를 부리려는 헛된 욕망의 산물입니다. 글로 누구한테 허세를 부리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표절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9장 비평은 누가 비평하지? 비평은 사람과 사물과 현상의 선악, 시비, 미추와 가치를 평하는 글이에요. 좋아하는 칼럼니스트가 있나요? 싫어하는 칼럼니스트는요? 그 사람들이 쓴 비평을 읽고 감동을 받거나 분노를 느끼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은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이 인터넷 댓글 달기일 겁니다. 이런 글도 모두 비평이거나 남이 쓴 비평에 대한 메타 비평입니다. 여러분도 비평을 하시나요? 아마 그러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이나 정치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나 전문가 수준의 비평을 하는 나라니까요. 블로그에 올린 서평과 독후감, 맛집 탐방기, 여행기, 영화 감상평, 스포츠 관전평 같은 것은
언론인과 평론가들이 쓰는 비평과 다를 게 없죠. 게다가 단순한 비평만 하는 게 아니라 비평에 대한 비평도 많이 합니다. 비평 이야기를 하는 김에 서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평은 정치, 경제, 영화, 스포츠, 연극 등 다른 분야 비평과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서평 쓰는 방법을 익히면 다른 분야 비평도 잘할 수 있어요. 꾸준히 서평을 쓰는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장정일의 독서 일기 시리즈와 장정일의 공부는 책을 이해하는 데도 좋을 뿐만 아니라 장정일이라는 작가를, 나아가 책과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을 아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평화학자이자 여성학자인 정희진 씨도 여러 신문과 잡지에 서평을 씁니다. 정희진처럼 읽기라는 책도 냈죠. 두 분의 서평은 배합 비율과 색깔은 다르지만 책 자체에 대한 정보와 그에 대한 나름의 해석 둘 다 제공합니다. 어떤 분야, 어떤 주제든 비평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서평이라면 두 가지를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비평하는 사람의 주관적 해석입니다. 서평은 또한 책을 읽은 소감, 해석, 평가를 담아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책 소개일 뿐 서평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쓴 서평을 읽으면서 같은 텍스트를 다르게 해석하는 시각을 만나게 됩니다. 생각의 차이를 확인하고 어느 쪽이 타당한지 따져보면서 사유의 폭과 깊이를 더해 나갑니다. 바로 이것이 서평이 지닌 가치이며 서평 쓰기에 도전하는 분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만인이 글을 쓰는 세상이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비평을 쓸 수 있고 남의 비평에 대한 비평도 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비평 쓰기의 원칙에 따라 글을 써보십시오. 보고 듣고 느낀 것에 대해 수준 있는 비평을 쓰면서 산다면 자신의 인생이 깊고 풍부해지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제대로 비평하면서 사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제10장 세상에 나도 글을 써야 한다니.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잘 쓰려면 문장 쓰는 기술, 글로 표현할 정보, 지식, 논리, 생각, 감정 등의 내용, 그리고 독자의 감정이입을 끌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독자의 감정이입을 끌어내는 능력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글 쓰는 기술은 외모입니다. 내용은 사람이 가진 것이에요. 체력, 돈, 재능, 지식입니다. 감정이입 능력은 성격, 마음씨,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은 흔히 외모를 부러워하고 돈과 지식을 선망하지만 행복한 삶을 사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격과 마음씨와 인생관입니다. 글쓰기도 인생과 같습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글은 무엇보다 유머 코드를 살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면 자신부터 행복해야 합니다. 글로 사람을 웃게 만들고 싶으면 글 쓰는 사람 자신이 웃으며 살아야 합니다. 생활 글쓰기의 열쇠는 문장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글쓰기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문자로 표현하는 작업입니다. 장르가 무엇이든 모든 글쓰기가 다 그렇습니다. 글쓰기는 또한 타인과 소통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일기만큼은 예외입니다. 일기는 남과 소통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혼자 보려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기 쓰기로 글쓰기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기는 특별한 훈련을 하지 않아도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장르여서 그런 것이지요. 일기는 정직하게, 꾸밈 없이 실감나게 자기 자신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쓰는 게 정석입니다. 그렇게 쓰다 보면 같은 사람이 쓴 일기가 시간이 흐르면서 완연하게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다양한 경험이 쌓이고 어휘와 지식이 늘고 감정이 깊고 풍부해짐에 따라 일기의 주제, 표현 방식, 문장 스타일 등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독후감 쓰기입니다. 독후감은 책 내용을 옮겨 쓰는 게 아니지만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에서 읽은 특정 대목을 옮겨 쓰는 것을 발췌라고 하지요. 여기서 요약으로 나아가려면 주관적 관심이 아니라 텍스트의 핵심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독해력이 있어야 합니다. 독후감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쓰는 능력이 아니라 읽는 능력입니다.
어떤 책의 몇 쪽 또는 일부를 읽고 요약하는 방법부터 익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러 온 존재입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태어난 특성과 환경은 다르지만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노력하고 분투하고 즐기면서 각자 자기답게 살아가기를, 그런 삶을 누릴 기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찾아들기를,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는 생각과 느끼는 감정을 글로 자유롭게 표현하며 살아가기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저도 제 딸을 위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책골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녹음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